장점을 확실히 이제 알았어요. 그래요? 100만 원을 넣어서 16.5를 세액공제 받잖아요. 16만 5천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6만 5천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금에 5.5를 떼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처럼 100만 원을 넣었더니 16만 5천 원을 돌려주네. 자, 이걸 합쳤어요. 그러면 116만 5천 원이잖아요. 이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너무 좋지 않아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계속되는 시리즈 2024년 버전으로 깻님에게 연금저축에 대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만드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해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한 게 끝이 없다 보니 연금으로 계속 시리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진짜 더 이상 할 게 없다 즈음 되면 그걸 그대로 묶어가지고 제 이름으로 된 연금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연금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깻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연금 저희 뭐 했죠? 연금? 연말정산한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이라기보다 세액공제를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이것 때문에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10%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 얻는지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웠습니다. 그죠?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들어갔고, 그 결과가 2월 즈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온다고 했죠. 제가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 보이죠. 어땠어요? 받아보니까. 근데 전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요. 왜요? 아니 저는 내년엔 의미가 있겠죠? 거기서도 겪은 거를 얘기해줘요. 자, 원래 처음에 받을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연금저축 넣은 거 탁 뜨면서 세액공제 얼마 받았다고 탁 뜨고 그 밑에 이제 환급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막 떠있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어땠죠? IRP에 넣은 거에 혜택을 보나 했는데 소득이 작아서 하나도 보지 못했다. 깻님이 아직 초년생이어가지고 이제 막 취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놓은 게 되게 적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IRP에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깻님이 앞으로 나온 원천징수 영수증을 봤을 때는 이미 결정세액이 0으로 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오, 그래요? 결정세액이 0인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해도 더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깻님이 작년에 IRP에다 입금을 하고 상품 매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세액이 이미 0이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IRP 안에 들어있는 이 돈은 어떤 돈이 되는 거죠? 그냥 돈. 빼도 되는 돈? 그걸 오늘 배울 겁니다. 그 출발이 딱 맞네. 그냥 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들어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그냥 그쵸.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오늘 배워봅시다. 그러면 저 이거 빼도 돼요? 빼면 불이익 이런 거 안 줘요?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IRP에는 중도 인출이 없어요. 맞아요.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계좌를 없애면서 안에 들어있는 돈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공제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거 빼는 개념이 아니라 계좌 해지만 가능합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없어요. 그러면 해지해야겠다. 그래요? 어차피 그 돈 쬐끔 남겨두는 것보다 차라리 없애는 게. 해지해서 올해 넣는 거죠. 네. 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것. 올해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1년 뒤에 원천징수 영수증 하나하나 제가 읽어줄게. 이게 뭐고 이거 뭐고 위에서부터 쫙 읽어줄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 해보려고 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저 그렇게 횡한 거 처음 봤어요. 0인 거를 표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빈칸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인쇄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정세액이 0이었습니다. 자, 세액공제를 배웠잖아요. 근데 세액공제도 어찌 보면 세금이잖아요. 이건 절세의 큰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연금저축의 세금. 요거는 세제 혜택 돌려받는 요거 말고 연금저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여기 특유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평소 때 잘 보지 않는 그거를 오늘 쫙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이 세금 이것만 보게 되면 사실 양이 되게 많고 방대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 세금 기초에 가까운 편을 할 거고요. 이번 거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약간 조금 더 어려운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연금저축의 세금, 우리가 뭘 내지? 세금?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세금 뭐 낼 거냐? 많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돈을 벌면 세금 내야죠. 비과세는 아니잖아요. 돈 벌면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급하게 인출하면 세금 내야죠. 왜냐? 인출해도 세금 안 내도록 해놓으면 아무도 연금까지 못 갖고 가 되니까 뭔가 내는 세금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연금으로 타면 세금 내야죠. 연금 소득도 소득인 거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거죠. 비과세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연금저축에서는 비과세라는 얘기를 아예 하지 않죠. 그런 얘기를 꺼내지조차 않잖아요. 여기서 듣는 게 비과세라면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저 얘기는 안 듣고 거의 세액공제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도 돈 벌거나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탈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걸 오늘 배울 겁니다. 연금저축의 시작과 끝, 이런 플로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금은요, 스케줄이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시작하는 것도 다르고 사실 사망의 시기도 다르고 수령의 시기도 다르고 용돈을 챙겨줄 수 있는 자녀가 많은 경우 없는 경우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지금 제가 떠올려 본다면 저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잖아요. 저는 이 이전까지 계속 일용직을 하다가 제가 뒤늦게 대학교 가가지고 취업을 늦게 했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아주 늦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누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자, 이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저는 55세 정도에는 그래도 은퇴를 일단 해야 돼요. 의무예요? 아니면 저는 80세, 100세까지 계속 일할 것 같거든요.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이 노후를 강제로 여유롭게 보내야 해요. 왜냐면 저 때 진짜 일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워커홀릭처럼 일하면 건강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55세가 되면 그래도 일단 은퇴를 하자. 55세 은퇴를 해요. 저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받는 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가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겠죠. 뭐 강연 활동이나 책 쓰는 일도 거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연금 개시를 하려고 해요. 오늘의 이 연금저축을. 이때 개시를 하고 그거를 쭉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제가 받는 거는 뭐예요? 국민연금 받고 연금저축, 이제 사적연금이죠. 이거 2개 받으면서 살겠죠. 그렇게 받으면서 살다가 100세가 되면 이제 저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상속이 되도록 둔다면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개인연금을 20년으로 자기가 나눠서 금액을 받는 거예요? 이거 수령하는 거요. 10년만 넘으면 마음껏 됩니다. 10년 넘는 기간으로 원하는 대로 수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27년, 35년, 40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남았으니까 20년으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만약에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30년으로 해야겠죠. 금액이 너무 작다, 10년으로 해야겠죠. 이게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 준비를 실제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IRP에 거기 지금 돈 100만 원 들어있는 거 그냥 없애버리라고. 더 붙지 않을 거면.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모아봤자 10년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사실 어중간한 돈이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는 진짜 몇천 정도일 거예요. 그 돈 모으기 되게 힘든데 이렇게 오래 모은 거 치고는 노후 자금을 쓰기는 작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최소인데 그 돈은 10년으로 신청을 해도 너무 작아져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고 많이 모을 게 아니라면 연금저축은 제대로 준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몇천 모았는데 한 달에 막 10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부은 돈 대비해서는 큰 돈일 수도 있죠. 그동안의 과세 이연과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엄청 커져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돈 자체가 사실 너무 작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많이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붓거나 오래 모으거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래 모아야 되는 대표적인 계좌입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전체 기간 동안 저는 30에 가입해가지고 80세까지 수령 직전까지는 계속 돈을 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50년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돈을 붓게 되고 부을 때는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저는 13.2% 세액 공제를 받게 되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연금저축을 하면서 정말 크게 느끼는 혜택입니다. 이걸 돌려받게 되는 금액만 일단 100만 원이 넘으니까요. 꽉 채운다는 조건 하에 오늘 배울 거는 바로 나머지 세금 부분입니다. 과세이연이랑 저율과세 부분인데요. 자, 펀드를 굴릴 때 과세이연, 연금을 탈 때 저율과세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펀드 굴릴 때라는 것은 여기에 정말 큰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펀드를 고르도록 돼 있어요. 이건 연금저축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ETF라는 펀드로 되어 있거나 TDF라는 펀드로 되어 있거나 연금 펀드라는 펀드로 되어 있거나 그런 상품을 선택하게 되죠. 거기 안에서 과세 이하는 혜택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연금을 탈 때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배울 거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세 이연. 무슨 말 같아요? 세금 내는 걸 늦춰준다? 세금을 늦춰준다는 거잖아요. 과세 이연은 ISA에서도 나와요. 연저에도 나오고 IRP에도 당연히 나오죠. 자, ISA에서는 왜 과세 이연이 나왔느냐? ISA를 우리가 뭐 3년에서 5년 일단 잡아놓고 세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넣고 안에서 수익이 나면 아예 안 떼죠. 언제까지? 해지할 때까지. 자, 해지할 때 그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얼마 벌었네? 이만큼 빼주고 이만큼 세금이요라는 걸 한 번에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아예 세금을 안 내죠. 이게 바로 과세 이연입니다. 자, ISA는 그래도 3년에서 5년, 뭐 원하면 더 길게 하겠지만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죠. 3년에서 5년 정도 미뤄주는 게 과세 이연이라면 이 기간도 재투자 효과가 크긴 클 거예요. 근데 연금저축은 아까 앞에 봤잖아요. 내는 거 50년, 타는 거 20년. 이게 제 스케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과세 이연이라는 것이 가지는 파워는 정말 대단하겠죠.
연금저축에 대해서 보통 시뮬레이션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70년이잖아요. 이거를 수익이 1% 났네 가정하는 거랑 2% 났네 가정하는 거랑 금액이 진짜 터무니없이 달라집니다. 너무 달라져요. 근데 이런 1, 2%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 바로 세금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국 세금을 조금 아껴주는 것, 세금을 아예 안 내고 50년 동안 다 미뤄주는 것의 파워는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고, 숫자를 디테일하게 다루시고 시뮬레이션 하시는 그런 공학적인 블로그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글을 보다 보면 연금저축의 실제 파워는 세액 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세금 몇만 원 정도 안 내고 계속 미루는 것의 파워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기간 늘리게 되면 그만큼 무서워지는 거죠. 그거를 오늘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10년 했잖아요, 고민님이. 지금 세금 안 뗀 결과물을 보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들어요? 질문해 주셨던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런 실제로 과세 이연에 대한 것을 체감을 하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10년이나 했는데? 봐봐요. 과세 이연이 주는 게 정말 파워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에 대한 수익률, 이게 여전히 너무 크게 좌우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이 비용들이 이제 해마다 계속 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또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펀드 같은 거 안 사면 수수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정말 낮게 줄일 수가 있죠. 제가 오랫동안 좀 봐온 계좌들은 이 수수료나 보수가 좀 있는 계좌들이 더 많았죠. 지금처럼 싸진 게 오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나서 레코드를 보면 결국에 어디에 투자했는지가 이게 제일 중요했고, 두 번째로는 비용이 지금은 다 싸지만 비싼 게 있을 때는 이만큼이나 수수료를 내가 냈구나, 보수를 냈구나라는 그 놀라움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과세 이연은 녹아 있는 거죠. 왜냐? 이 펀드의 수익률, 이걸 끌어올리는 것에 이 과세 이연이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가 딱 드러나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잔고를 딱 보게 되면 느끼는 거는 일단 체감적으로는 이렇게 1, 2,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좋은 펀드를 고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고른 펀드를 싸게 가입하는 것, E클래스를 한다든지 S클래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직판까지 찾아간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치로 딱 보여주진 않지만 결국에 이 펀드 수익률을 엄청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 과세이연의 효과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믿으면서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수치로 나타내기는 되게 힘들죠. 근데 세금을 10년 동안 안 떼는데 그걸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을 안 떼서 내가 세금을 뗄 때보다 얼만큼 나의 수익률이 올라갔는지가 비교를 안 해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연금 계좌의 잔고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누적 수익률은 일단 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는 정도죠.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적립식으로 사가지고요. 누적 수익률은 어쨌든 되게 높은 플러스, 하지만 연율화 시키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 수익률을 보면서 상당히 큰 잔고, 와, 내가 이만큼이나 모았어 라고 하는 큰 잔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냈던 비용이 적혀있거든요. 그렇게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쪽에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이라는 항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해보면 아마 엄청 크겠죠. 근데 저희 세금이 뭐예요? 국내 주식은 세금 안 내잖아요. 네, 자, 이 세금 녹아있는 이 과세이연의 혜택 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과세이연이라는 건 세금을 밀어준다는 건데 무슨 세금을 밀어주는 거냐? 일반 계좌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이걸로 30%의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네, 뭐 한 3년이 걸쳐서 어쨌든 30%의 수익을 냈다면 수익 300만 원이 되는 거죠.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니까 수익이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46만 원이 세금이에요. 15.4%라는 우리는 뭘 내는 거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 이자소득세, 이 배당소득세를 주식은 안 내죠. 하지만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 이걸 냅니다. 예적금도 내죠. 15.4. 이거 요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금을 1,000만 원을 똑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 300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면 세금이 0이죠, 여전히. 왜냐? 과세 이연을 해주니까요. 자, 과세 이연을 해준다는 게 제가 아까도 앞에 명확하게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린 이유는, 자, 이 46만 원이라는 이 세금을 안 낸 것이 얼만큼 나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인가 체감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 돌려주면 아, 내가 이만큼이나 혜택을 돌려받는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액공제처럼. 근데 내야 될 게 줄어든다고 해서 뭔가 하고 와닿지는 않는 거죠. 혜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네, 잘 느끼지 않는 거죠. 자, 1,000만 원을 넣어서 3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계좌에 1,300만 원이 됐잖아요. 근데 46만 원의 세금을 원래 냈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니까 그 46만 원만큼 큰 혜택을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안 내죠. 연금저축을 밀어주니까. 그러면 우린 똑같이 1,000만 원 넣고 30% 난 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5번 돌려보겠습니다.
엄청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는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받아주시면 돼요. 디테일한 것보다는 쉽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일반 계좌에서는 300에 46만 원 떼고 나머지가 잔고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1253만 원이 남아있게 되고 또 이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30%가 났습니다. 수익이. 그러면 376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 세금을 58만 원을 여기서 또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이제 1300이죠. 세금 하나도 안 냈으니까. 요걸로 투자해가지고 30% 수익을 보게 되면 39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되고 세금 없습니다. 또 한 사이클이 지나면 이제 일반 계좌에는 1571만 원이 들어있게 되고 연금저축은 1690만 원. 또 똑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30%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471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면 73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일반 계좌는 연금저축은 507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고 세금 안 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이클입니다. 일반 계좌는 1969만 원에 수익이 591만 원이 생겼고 세금을 90만 원을 또 냈습니다. 연금저축은 2197만 원이 되었고 수익이 659만 원이 생겼는데 세금을 또 안 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2470만 원이 일반 계좌에 들어있게 되고 수익은 741만 원. 더 큰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세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2856만 원이 들어있게 되고 수익은 857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또 보게 됐지만 세금은 여전히 없습니다. 자, 이렇게 30%라는 수익을 5사이클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게 매년 30%를 낼 수만 있다면 5년 만에 이룰 수 있는 수익률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년 3%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된다면 50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결국 누적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자, 저런 수익을 봤을 때, 자, 일반 계좌에서는요, 끝나고 나면 잔고가 3097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동안 수익 본 거의 합은 2479만 원인데 세금을 낸 걸 다 합한 게 38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번의 사이클인 거죠. 연금저축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저축은 3713만 원의 잔고를 가지게 되고 수익은 2713만 원을 그동안 봤는데 세금이 없는 거죠. 즉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출발해가지고 5사이클 뒤에 3097만 원이라는 돈과 3713만 원이라는 돈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재투자 하나도 안 했거든요. 추가 입금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큰 차이가 나겠죠. 재투자도 할 거고 세공제 받은 돈도 다시 투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 하는 거랑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 하는 거랑 과세 이연의 힘이 이렇게만 돌렸을 때 벌써 이만큼이나 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세금을 전혀 안 낸다는 것은 우리한테 의미하는 거는 매년 세금 낼 거 뭐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걸 아낀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껴진 그 돈이 다시 투자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다시 불어나는 것이 겹쳐진다는 거죠. 누적적으로. 투자 입금도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돌려봐도 거의 뭐 600만 원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그런 글이나 블로그 이런 거 찾아보게 되면 뭔가 통계를 원래 다루시던 분들, 그런 통계 전공하신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뮬레이션 자료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보통 이런 식입니다. 과세 이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정말 점점 커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한 요 정도 이렇게 보여드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과세 이연이 의미하는 것은 이자 소득세 절감했구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할 때도. 근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저 수익 합에서 5.5부터 떼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본다면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돈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진짜 좋은 질문했다 지금. 진짜 좋은 질문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세금을 내는 걸 잘 떠올려보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00만 원의 수익을 냈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만 15.4를 계산하죠. 근데 자, 연금저축 계좌를 오른쪽을 한번 봐요. 세금은 그동안 안 냈어요. 그러면 총 잔고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수익합이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을 더하면 370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나중에 연금으로 나올 때는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1000만 원도요? 왜요? 세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어요. 지금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 요거의 개념은 당연히 돈 번 게 딱 생겼을 때 번 거만큼에다가 그냥 탁 때리니까 계산이 쉽잖아요. 근데 연금저축은 뭐야, 원금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만 받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불어난 수익은 세금을 심지어 과세 이연해서 안 냈어요. 뭔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탈 때 전체 과세를 하는 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있는 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거는 되게 심플하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금을 연금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다릅니다. 자, 방금 전까지 배웠던 거는 과세 이연입니다. 이 개념은 알겠죠? 15.4를 안 떼고 계속 안에서 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돌리는 것의 속도라는 것은 점점 가속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간단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벌써 600 몇십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커지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복리의 극대화라 볼 수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연금저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것 중에 거의 가장 많은 질문들이 연금소득세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는 잘 찾기 힘든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배워야 돼요.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따로 익혀야 되는 지식이라는 거죠. 자, 배워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소득? 연금수익세가 아니잖아요. 연금소득세라는 건 내가 모은 그 연금을 연금으로 탔을 때 내 돈을 내가 빼서 쓰는 거잖아요.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 그걸 연금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소득이다. 내가 모은 돈이지만 내가 이제 받는데 그게 연금소득이다. 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자, 이 연금소득세는요. 여기 보면 55세에서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까지는 4.4%, 80세가 넘어가면 그 뒤로는 다 3.3%를 뗍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궁금하죠. 아니, 연금소득세율 5.5 이런 건 알겠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뗀다는 거냐? 그 궁금증이 떠올랐죠.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다 쓰는 그 연금에서 요만큼 떼고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표 너무 쉽죠. 이 표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조율과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서 이 표를 많이 쓰잖아요. 연금소득세 표는 너무 쉬운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진짜 복잡한 게 또예요. 왜요? 저렇게만 떼면 된다면서요. 자, 아까 연금저축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돈들이 성격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막 세금 계산하기가 어렵다 했잖아요. 그래서 뭉뚱그려가지고 연금소득세라는 되게 낮은 세율로 3.3에서 5.5를 그냥 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요. 연금저축 안에 들어있는 돈들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자, 일단은 연금을 수령할 때 요거를 떼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떼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55세에 연금을 수령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연금 계좌에 1억을 모았다면 한 달에 딱 수령 신청하고 55세 이때 첫 달에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연수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받을 수 있는 맥스 값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연금을 누구는 1억 모을 거고 누구는 얼마 준비 못 해가지고 3천만 원으로 연금저축 수령을 신청하실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많이 오래 모으신 분이 만약에 10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요거를 10년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억 받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00. 그거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고요? 세금이 높아지게 돼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해지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뺀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기본적인 세금을 익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억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연금 수령을 10년으로 했어요. 10년으로 신청하게 되면 한 달에 1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모은 상태에서 10년으로 쪼개면 대략 한 달에 100 정도 나올 수 있게 연금 세팅이 돼요. 그럼 월 100만 원 신청했어요. 이제 받을 때 지금 몇 살이에요? 55세잖아요. 그럼 여기 해당이 되죠. 여기 5.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만 5천 원 하는 겁니다. 그럼 내 계좌에 얼마 들어와요? 94만 5천 원. 되게 심플하죠? 이게 5.5%의 의미입니다. 100 신청했고 금융사에서 한 달에 100 드릴게요. 세금 5만 5천 원 떼고 드리겠습니다. 94만 5천 원. 두 번째, 이번에는 72세 때 똑같이 신청했습니다. 월 100으로 신청을 했어요. 참고로 연금을 신청할 때는요. 들어있는 돈은 되게 제각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이렇게 정액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정률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100씩 쪼개주세요. 안에 남아있는 게 얼마든 간에 100씩 빼서 쓸게요 라고 하는 정액 수령도 가능하고 저는 들어있는 것에 뭐 0.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해서 주세요 하는 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도 있어요. 자율. 저는 제가 매달 필요한 만큼 ETF 팔아서 그냥 출금해 쓸게요 라는 자율이 있습니다. 80세가 돼서 연금 수령을 실제로 할 때 깻님은 이 중에 뭘 하게 될까요? 자율? 자율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수령에 관한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수령을 다루는 편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72세 때 월 100만 원 수령을 신청했으니까 4.4%입니다. 그러면 4만 4천 원 떼는 거죠. 그러면 내 계좌 속에는 95만 6천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4.4%. 똑같이 81세 때 신청해가지고 한 달에 만약에 100 나오도록 했다면 세금 3만 3천 원 떼고 나는 96만 7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자, 이게 연금에서 내는 거의 유일한 세금에 가깝잖아요. 중간에 깰 게 아니라면 과세 이연을 50년을 해줬는데 그 뒤에 내는 세금은 되게 작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사실 크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20년치 다 합하면 큰 돈이 되겠지만 그래서 연금저축의 과세 이연 쪽의 혜택이 되게 강하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50년 동안 과세 이연해주잖아요. 이게 실제로 가져다주는 뭔가 수익의 값이 정말 큰데 한참 지나서 내가 연금을 타 쓰는 그거의 전체의 3.3에서 5.5를 떼니까 이 절대치는 작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50년이라는. 이게 연금소득세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은 기타소득세입니다. 근데 봐봐요. 좀 웃긴 게 기타 소득세 하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름이. 기타 등등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예요? 징벌적이죠. 벌입니다. 벌. 이거는.
연금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세액공제 다 줬는데 그걸 깨겠다고? 에잇?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이름은 사실 진짜 세상 하찮은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이거 절대 내는 일 없도록 해야 돼요. 기타 소득세가 뭔지 배울 겁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